아들 부부, 내 평생의 통장을 보고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지요. 새하얗게 질린 며느리 얼굴, 망연자실한 아들, 녀석의 어깨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텅 비어버린 내 교직 퇴직연금 통장, 그 얄팍한 종이 한 장이 던진 충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을 겁니다. 그때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하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겠지요. 아마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던 이 늙은 교사가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을 노린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서 저는 며느리의 실망감을 읽어냈습니다. 제가 베풀어온 너그러움이 그들에게는 허술함으로 비춰졌을까요? 아니면 늙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꿈꿨던 미래가 통장 한 장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생각에 분노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죠. 무심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단 한 가지, 저는 40년 동안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를 가르쳐 온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텅 빈 통장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지혜와 삶의 원칙이 담겨 있었지요. 그때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교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되물을 차례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시험대에 오른 걸까요? 통장 잔고 영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결코 좌시하지 않았던 스승으로서의 나를 말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망, 그 욕망이 어떤 비극을 낳을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차례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도 그 통장을 붙들고 의아해할 겁니다. 과연 돈은 어디로 갔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깨달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겠지요. 텅 빈 통장 속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희망을 보았답니다.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한 한방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저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지요. 자신이 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이들에게는 결코 알 수 없는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며 옳고 그름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죠. 제가 정년 퇴임을 하던 해가 말입니다.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저의 품을 거쳐갔지요. 곱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했고 손마디는 굽었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늘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때의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저에게 교직 퇴직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신념이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결실이었지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저는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제 삶의 방향을 존중해 주었고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저는 그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더듬으며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지요. 퇴직연금은 저의 노년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만의 작은
자부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평화로웠던 저의 일상에도 슬그머니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하고 며느리 선영이를 맞아들인 이유였을까요? 겉으로는 살갑게 굴었지만 며느리의 눈빛 속에는 늘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모질지 못하고 물러 터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죠. 몇 년 전 며느리가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은 얼마 가지 못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준호와 며느리는 사채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 깊이 불안감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아들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죠.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선영이는 제 집에 찾아올 때마다 짐짓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이는 것이었죠. 며느리가 건네는 모든 말이 제 노후의 재산을 염탐하려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선영이는 집안 살림살이를 스치듯 훑어보았고 제가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만져보곤 했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어쩌면 너무 큰 너그러움이 그들의 욕망을 더욱 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삶의 소박한 행복은 어느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제자들이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싶었던 스승의 마음, 그 마음으로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불안한 미래가 교차하며 저는 묘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 불길함은 마치 제 가슴을 옥죄는 듯한 예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과 가치들이 위협받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의 40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때의 평온했던 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며느리와 아들의 행복만을 빌었던, 어쩌면 그때 저는 너무나 순진했던 것일까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깊고 추악할 수 있는지를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길로 갈 때마다 저는 항상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제 가족이 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그랬듯 이들에게도 진정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말이지요. 자식이 부모의 통장에 눈독을 들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지 않은 감정이지요. 며느리 선영이의 눈은 어느새 제 퇴직연금 통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이고 집요했지요. 하루는 선영이가 제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귀한 돈을 은행에만 묶어두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 퇴직연금도 꽤 되시는 걸로 아는데 이모님은 얼마 전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속내를 똑똑히 읽어냈습니다. 저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내겐 그저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껴 쓰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답이었을까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마치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불길함이 현실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말입니다. 선영이는
매번 저를 찾아올 때마다 제 재산을 파악하려는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은 어디에 있는지, 주식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제가 매달 얼마를 쓰는지까지 궁금해했지요. 저는 처음에는 웃으며 답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지갑을 뒤적이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믿었던 가족에게서 배신감을 느꼈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 친구의 연필을 훔치던 아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의 실망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는 그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는 듯한 그녀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더욱 치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제 안의 오랜 스승의 직감이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교단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의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요.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아들 준호를 닥달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퇴직연금 그거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왜 그렇게 민기적거려? 그 많은 돈 늙은 분이 관리하다가 혹시라도 어디 엉뚱한 데 쓰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희 아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준호의 뒷모습에서 나약함과 비겁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의 행동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품었던 계획이 더욱 선명해진 때가 말입니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어 지난 세월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하나의 결심을 적었지요. 이것은 저의 마지막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찰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과 지혜였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찬찬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아니, 이미 그 답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업의 대상은 바로 제 가족이었지요.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늙은 시어머니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가르치고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을 말입니다. 저희 40년 교직 생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가장 큰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학년, 그들의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며, 때로는 작은 힌트를 주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무력한 늙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지요. 자식이 부모의 등을 돌릴 때 어미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밤은 깊어가고 집안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선영이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제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하루는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연금 수령 계좌가 변경 신청되었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는 계좌였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은행 측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의 지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아들을 앞세워 저의 유일한 버팀목인 연금마저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분을 사기며 어렵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지키는 것은 저 자신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선생님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며 제자들에게는 불의에 맞서라고 가르쳤건만 정작 제 아들은 불의에 굴복하며 어미를 등 뒤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찾아와서는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연금 말이에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투자 상품 중에 연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지요. 준호는 어디에 있니? 선영이는 잠시 움찔하더니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어머니 통장 이리로 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제 눈에는 마치 며느리의 눈동자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된 욕망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 중에 이토록 파렴치한 욕심을 가진 아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에게 더 작은 것을 주려고 애썼던 아이들 뿐이었지요.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더 무례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를 얕잡아 보는 듯한 교만한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쉬라고 문자를 받고 저는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웬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아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워서 어머님의 도움이 절실해요. 저희가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며느리가 건넨 서류철을 받아들자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산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평생을 지켜온 제 작은 보금자리마저 그들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이러는 거니?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버리는 순간의 고통은 뼈저린 외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삶의 터전이 그리고 제 소중한 가르침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선생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는 평생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워왔으니까요. 며느리는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 귀에 날카로운 빗으로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움켜쥐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들을 외면한 채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감추어왔던 비밀의 봉인을 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저뿐만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 그들에게도 커다란 깨달음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마음 속에는 희미한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저의 원대한 꿈,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마지막 가르침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분명 충격적인 결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한없는 슬픔과 며느리를 향한 비수 같은 배신감 속에서 저는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험, 그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방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침묵 끝에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하고 단호한 표정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준호야, 선영아, 이리 앉으렴.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마지막 이야기가 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울 정도로 침착한 어조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상속 포기 각서를 든 채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 올린 계획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수십 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겠지. 저는 서류철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낡은 땅 문서와 함께 변호사 명함,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이름이 적힌 설립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연금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싸늘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탐내던 연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 문서는 내가 교사 초임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푼돈을 모아 조금씩 사들였던 시골의 임야다. 너희가 모르고 있었던 내 유산의 전부이자 내가 평생을 걸쳐 이룩한 참된 결실이지. 선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땅 문서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 땅이 그럼 어머님 유산이 이렇게 많았어요? 숨도 쉬지 않고 묻는 며느리에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 땅은 너희 것이 될 수 없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저는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정했다.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저는 재단 설립과 관련된 법적 서류들과 변호사의 위임장을 그녀의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지요.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 많은 돈을 왜? 며느리는 철교하듯 외쳤습니다. 아들 준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슬픔,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직한 스승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교단에서 나눔과 정의를 가르쳐 왔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은 어떠했느냐? 탐욕에 눈이 멀어 어미의 연금에 손을 대고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빼앗으려 했다. 선영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 대한 절망감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후회 섞인 눈물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저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을 물려주고 싶었다. 너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탐욕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제 모든 재산이 사회로 환원된다는 사실은 그들의 욕망에 대한 통쾌한 단죄였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가르침. 그것은 돈이 아닌 존경과 지혜,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텅 비어 보이는 통장이 사실은 가장 가득 찬 통장이었듯이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학년에서 가장 위대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제 마지막 가르침이 그들의 인생에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떤 날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알려진 후 며느리와 아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선영이는 한동안 제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가끔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살갑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마지막 가르침이 준 결과겠지요. 저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제 오랜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었지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다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을지언정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존재의 가치를 되찾은 것입니다. 저에게 교직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녕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저의 신념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이는 교환의 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의 거울을 제대로 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며느리의 탐욕도 나약했던 아들의 모습도 모두 제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평생을 그저 소시민으로만 살다가 갔을지도 모르지요. 선생님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저를 존경했던 것처럼 저 역시 제가 선택한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비록 돈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유산이 될지는 그들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오겠지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니까요. 저희 작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과의 추억과 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텅 비어 보이는 집이지만 그 안에는 저의 충만한 행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자식들의 탐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가혹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질문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담긴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김복래의 인생 마지막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향한 저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언제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